안녕하세요. 경기 전 분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랑스가 평가전에서 보여준 무기력한 흐름을 본선 무대에서 얼마나 빠르게 지원해내냐가 핵심이다. 코트디부아르전에서 프랑스는 탄력과 스피드를 앞세운 상대에게 수비 간격이 흔들렸고 압박 이후 복귀 속도에서도 답답한 장면을 보였다. 세네갈 역시 운동 능력과 순간 속도, 강한 몸싸움을 앞세울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비슷한 장면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마네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고 잭슨이 센터백 사이 뒷공간을 노리면 프랑스 수비는 초반부터 집중력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케이가 박스 외곽에서 슈팅 공간을 찾는 순간 강한 2스텝 중거리 슈팅이 경기 흐름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24년 전 2002년 월드컵 개막전에서 프랑스가 세네갈에 0대1로 패했던 기억은 이 매치업에 묘한 긴장감을 더한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단순히 과거의 악몽 재현으로만 보기에는 프랑스의 전방 클래스가 너무 강하다. 음바페는 넓은 공간이 열리는 순간 단 한 번의 침투로 경기 균형을 깨뜨릴 수 있고, 튀랑은 중앙에서 수비 시선을 묶어주며 박스 안 마무리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마누코네가 중원에서 압박을 이겨내고 볼을 앞으로 운반하면 프랑스는 굳이 긴 빌드업을 반복하지 않아도 빠르게 세네갈 수비 라인 앞까지 접근할 수 있다. 반면 세네갈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수록 뒷공간 관리가 중요해지는데 이 구간에서 음바페와 튀랑의 움직임을 동시에 막기는 쉽지 않다. 세네갈이 탄력과 강한 중거리 슈팅으로 충분히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마무리 능력, 박스 안 슈팅 전환 속도, 공격진의 한방 싸움에서는 프랑스가 더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세네갈이 프랑스를 괴롭히는 시간대가 분명히 나오더라도 승부처에서는 프랑스의 전방 결정력이 결과를 바꿔놓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프랑스는 평가전의 찝찝함을 본선 집중력으로 지워내고 음바페와 튀랑을 중심으로 승부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경기다. 이 경기는 객관적인 레벨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이라크는 전방에서 아이멘 후세인의 제공권을 활용하고 바에시의 측면 움직임으로 역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팀이다. 하지만 수비 라인이 좌우로 벌어지는 순간 풀백과 센터백 사이 소통이 흔들리며 크로스 대응 타이밍이 꼬이는 약점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박스 안에서 마킹을 넘겨받는 과정이 늦어지면 상대 장신 공격수에게 헤더 타점과 슈팅 공간을 동시에 허용할 위험이 크다. 노르웨이는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누사가 측면에서 수비수를 끌어낸 뒤 절묘한 인프런트 크로스를 올린다면 라르센과 세를로트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르웨이는 중원에서 볼을 오래 끌기보다 측면으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한 뒤 박스 안쪽 높이를 활용하는 공격 루트가 명확하다. 그래서 이라크가 중앙을 좁히더라도 측면 크로스 대응이 흔들리는 순간 경기 흐름은 노르웨이 쪽으로 급격히 기울 수 있다. 그리고 후반 교체 전력까지 감안하면 이라크가 90분 내내 같은 집중력으로 박스 안 제공권 싸움을 버텨내기는 쉽지 않다. 결국 측면 크로스의 정확도, 박스 안 높이, 교체 카드의 퀄리티까지 모두 노르웨이 쪽 기대값이 더 높다.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전술 완성도에서 아르헨티나 쪽 기대값이 분명하게 높은 매치업이다. 아르헨티나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중원에서 패스 각도를 만들고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우측에서 수비폭을 벌리며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박스 안쪽에서 마무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알제리의 중앙 수비수들이 라인 간격과 위치 선정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엔소의 결정적인 스루 패스가 곧바로 골키퍼 1대1 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라우타로는 이런 장면에서 운전 움직임과 슈팅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수비가 한 발만 늦어도 치명적인 마무리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알제리는 마레즈가 측면에서 개인 전개를 풀어낼 수 있고 구이리가 전방에서 연계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중원 압박을 견디는 과정에서 벤탈렙의 패스 선택지가 줄어들면 알제리의 공격은 측면 개인 전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세컨볼 경합과 전방 압박 이후에 제압박까지 가져가면 알제리는 자기 진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점유, 전환, 침투, 마무리까지 연결되는 공격 루트가 훨씬 선명하다. 알제리가 버티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려면 중앙 수비 간격을 극도로 좁혀야 하지만 그렇게 내려앉으면 박스 외곽에서 엔소의 전진 패스와 이선 침투를 계속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알제리가 한두 차례 역습을 만들더라도 전체 흐름은 아르헨티나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수비 라인 뒤쪽 공간이 열리는 순간 라우타로와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침투가 동시에 살아날 수 있고 그 장면에서 승부가 빠르게 기울 수 있다. 전력 차이, 중원 패스 퀄리티, 박스 안쪽 결정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아르헨티나 승리 쪽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번 경기는 중립지역 맞대결이기 때문에 단순한 홈 이전보다 전술 완성도와 큰 무대 대응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전방 압박 이후 짧은 전진 패스로 상대 중원 간격을 찢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요르단은 빌드업 과정에서 삼선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고 이 틈은 오스트리아가 가장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레고리 슈가 수비와 중원 사이 공간으로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슈미트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전진 패스를 넣으면 요르단 수비 블록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아르나우토비치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중심을 잡아주면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비해서 오스트리아의 마무리 선택지는 훨씬 선명해진다. 요르단 입장에서는 알터마리의 측면 역습과 오란의 침투가 변수지만 전반까지 공을 안정적으로 운반하지 못하면 공격은 단발성으로 끊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선 무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많은 만큼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여지도 있다. 이아잔 아라라비, 아르나우토비치의 제공권과 몸싸움을 끝까지 제어해야 하지만 박스 안쪽에서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흐름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요르단이 파이브 모모 아픈에서 수후의 S차를 세워도 하프스페이스와 페널티 스팟 주변을 동시에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중원 탈취, 하프스페이스 전진 패스, 박스 안쪽 타깃 공격이라는 세 가지 루트를 통해 점점 경기의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에는 요르단이 수비 숫자로 버티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제공권 싸움에서 오스트리아 쪽 기대값이 더 커질 수 있다. 결국 중원 간격, 큰 무대 부담, 박스 안쪽 피지컬 매치업까지 감안하면 오스트리아 승리 방향이 가장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경기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